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하도 많은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이게 뭐 가짜 뉴스, 진짜 뉴스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가짜 뉴스는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막 난무하면 이게 그런가 싶어서 또 한참 또 그쪽으로 쫓아가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게 언론이 양적으로 팽창해지는 바람에 정론을 세워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예요. 이게 이제 정론이라고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제가 드릴게요. 지금 이뇨한이가 혁신한다 그러면서 친윤은 전부 수도권에 출마하든지 불출마해라 막 이렇게 떠들고 다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럼 표가 더 없죠. 표가 안 나온다. 한 자리에서 되는 사람은 그런데 이뇨한이가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걸 대다수의 언론들은 잘한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친윤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는 게 올바른 정론인 것처럼 통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매우 위험한 잘못된 생각들이다 이렇게 봐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권력 질서를 세우는 거거든요. 정치는 권력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결사체들이에요. 그러면 장제원이든 권성동이든 이철규든 이준석이가 이상하게 꼬리표 갖다 붙인 윤핵관이라는 꼬리표 갖다 붙인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은 내년 총선에 험지로 나가서 떨어지거나 불출마하거나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대통령과 가깝다고 그렇게 인식되는 과정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한 발이라도 더 먼저 윤석열한테 배팅했다는 뜻이잖아요. 딴 사람보다 한 발이라도 더 먼저 윤석열과 정치 생명을 함께 하겠다고 나섰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냔 말이에요. 이게 귀양 갈 일이냐 이거예요. 뭐 정치판만 아니라 경제 우리 사회 전반에 통용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뭔가 큰 거를 노리려면은 위험도 크게 부담 감수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 너무 그런 큰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그러면 잔잔하게 살면 돼요. 그냥 월급쟁이로 평생 그냥 큰 욕심 안 내고 살면 돼. 그런데 뭔가 좀 돈을 많이 벌고 싶거나 뭔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싶거나 뭔가 좀 큰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차피 자기 거 버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뭔가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친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있죠. 장제원이, 권성동이. 저는 사실은 장제원이, 권성동에 대해서 엄청 그동안 비판을 많이 했어요. 공개적으로. 그 사람들이 셀 때, 그 사람들이 엄청 힘이 셀 땐 제가 대놓고 비판했지만, 그러나 정치의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욕먹을 일을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과 가까운 게 왜 욕먹을 일이고 대통령과 가까운 게 왜 험지에 나가서 죽어야 되는 일이냐 이거죠.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나머지 대통령을 선고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몸을 던져야 되겠다. 몸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투신할 수는 있어. 그럼 우리가 박수는 쳐줄 수 있죠. 그런데 지금처럼 마치 죄 지은 사람 쫓아내듯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치의 본질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뭔가 선거나 정치에 가깝게 가게 될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누군가 뭐 대통령 후보 누구를 지지하거나 국회의원 누구를 지지하거나 시장, 구청장 누구를 지지해서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참 좋아서 우선 시작하지만 그 사람이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 되면 나도 뭔가 조금 더 나은 생활, 또 더 영향력이 커진 뭔가를 기대하고 꿈꾸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정치판에 몰려다니는 사람들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정치의 본질이거든. 이재명이와 가깝다 그러는 사람이 친명계잖아. 그 사람들 지금 물러나야 된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주장이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와요. 친명계는 너무나 당연히 다 공천받는 걸로 알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자기한테 충성 바친 사람은 끝까지 챙겨주겠다고 하고 있잖아. 그게 정치 지도자의 최소한의 그 기본이지. 보세요. 김영삼이가 40년 정치 야당 생활을 하다가 국회의원 됐어요. 그 40년 동안에 월급 한 푼 제대로 못 받고 수십만 명의 민주산악회 이런 사람들이 김영삼을 쫓아다녔어. 그럼 김영삼도 그 40여 년 동안 자기를 쫓아다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 자기 계보원들 보이기만 하면 지 주머니에 있는 돈 그게 얼마인지 세지도 않고 막 주고. 김영삼도 자기를 따르는 수십만 명을 수십 년 동안 관리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야. 김대중이도 마찬가지고. 그게 정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하지만 그 본질은 정치잖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가 어려울 때부터 함께 해서 대통령이 돼서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챙겨야만 되는 거예요. 안 챙기면 욕먹어. 사람의 기본도 못하는 이런 식으로 매도당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누가 대통령 어려울 때 자기 몸을 던져서 뭘 하겠어요. 아무리 애써봤자 외면당하고 팽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팽시키는 권력은 오래 못 가요. 팽시키는 권력이 오래 못 간다. 자, 김영삼이 김종필하고 손잡고 3당 합당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되는데 김종필을 잘 이용을 해먹었어. 그래놓고 쫓아냈잖아. 그러니까 형편없이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에 김대중이가 또 김종필이 손잡고 DJP 연합해서 대통령 됐지. 된 다음에 김대중이는 김영삼이보다는 조금 오래 갔어. 한 2년간 의리를 지키다가 결국 팽시켰어. 그리고 나서 김대중 망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두 번씩이나 팽당한 김종필도 대통령 되지 못하고 성공적인 인생 마무리가 안 됐지만 이 김종필이를 필요할 때는 손잡았다가 다 써먹고 난 다음에는 팽시켜버린 김영삼, 김대중도 다 망한 거예요. 정치는 팽시키면 팽시키는 사람이 망하게 돼 있다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친윤들을 만약에 이제 다 써먹었다. 너네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버려버리면 그건 대통령이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친윤, 장제원이나 권성동이나 이철규나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한테 버림당하기 전에 자기들 스스로 생각해서 지금이 자기들이 나설 때인가 아닌가. 정말 자기들부터 먼저 험지로 뛰어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모범을 보여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려운 정치 상황을 돌파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런 고민들을 이 사람들이라고 안 할 리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 스스로 자발적 결단으로 수도권 험지에 나가거나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이선 후퇴를 하거나 이거는 박수 받을 일이지. 그렇잖아. 그렇게 돼야 대통령도 살고 대통령과 함께한 친윤 사람들도 사는 거예요. 지금처럼 마치 죄 지은 사람 쫓아내듯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다 죽는 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요. 그 언론은 이런 거 저런 걸 따지지 않고 지금 인효한이가 친윤들을 뭐 수도권에 나와서 죽든지 아니면 정계 은퇴하든지 하고 막 밀어붙이는 거가 이야기거리가 재밌으니까 이걸 자꾸 대서특필을 해. 뭔가 이게 무슨 올바른 쇄신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는데 그거 절대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언뜻 그럴듯해 보여도 이게 진짜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를 잘 우리가 가려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비슷한 얘기로 최근에 국민의힘 안에서 나오는 영남권 중진 3선 이상 해먹은 사람들 수도권에 출마시키거나 불출마시키자 이 얘기도 있어요. 자, 이것도 다시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호남은 더불어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나무막대기 갖다 놔도 당선돼. 영남도 그렇잖아요. 국민의힘 공천 받으면 뭐 그냥 지나가던 뭐 빗자루 세워놔도 당선돼 이러는데 그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거 아닙니다. 우선 울산의 지역구가 5개입니까? 그 중에 하나는 늘 저쪽이 세다며. 그럼 적어도 그 지역은 논의를 하고 얘기를 해야지. 울산 5개가 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울산 잘 모르면 착각하게 되잖아. 부산, 경남은 이런 식으로 아무 막대기나 세워놔서 당선되는 지역은 부산, 경남에서는요 한 10군데 이상은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경상남도 양산, 경상남도 김해, 경상남도 창원, 경상남도 진해, 부산의 북, 강서, 사하, 사상 이 지역은 엄청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낙동강 벨트. 이 지역은 우리 쪽에서 센 사람을 내도 떨어져. 북강서 같은 경우에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진짜 윤석열 정부에서 일 잘하는 장관 중에 한 사람 박민식이라고 있죠. 보훈부 장관. 이 사람 거기서 2번씩이나 계속 떨어졌어. 전재수한테. 쉬운 지역이 아니라니까 부산이라고. 조경태 사하는 조경태 공천 안 하고 다른 사람 공천하면 도남 하나 떨어져요. 거기는 조경태가 정말 골목골목 다니면서 20년 이상 몸으로 닦아놓은 지역구예요. 그래서 거기는 조경태가 저쪽이든 이쪽이든
조경태가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든 국민의힘 공천을 받든 또는 무소속으로 나오든 조경태가 나가면 무조건 조경태 당선 지역이야. 근데 이 지역에 3번 연속 당선됐다고 이 사람 빼내고 다른 사람 갖다 박는다. 그건 그냥 자살골이에요. 우리 한 자리 그냥 헌납하는 거야. 우선 영남도 다 똑같은 영남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럼 다른 지역, 대개 국민의힘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 67개 지역 중에서 한 50개는 그런 지역이라고 치고, 그럼 그 50개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되기가 쉬운 거냐, 그러면. 3년 전에 김기현이가 국회의원 나갈 때 경선 경쟁자가 누구였어요? 박맹호. 박맹호가 어디 그렇게 쉬운 사람이에요? 엄청 센 사람이잖아. 여기는 경선이 본선보다 10배 힘든 곳이야. 그 어려운 경선을 뚫고 공천을 받았으니까 국회의원이 된 거지. 박맹호가 여기 시장 10년 하고 국회의원도 했는데 그 김기현이랑 붙었어. 누가 이겨도 할 말 없을 정도로 그런 팽팽한 게임에서 김기현이 이긴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도 비슷해요. 영남이라고 하는 것은 경선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경선이 본선 이상으로 치열한 곳이에요. 50군데가 다 그래. 영남 지역에 50군데 지역을 어디든 가보세요. 다 7, 8명씩 지금 출마자들이 지금 열심히 바닥을 누비고 다녀. 그러니까 영남에서 3선, 4선 했다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해서 우리가 공천만 주면 지것들이 어떡하겠어. 그래가지고 함부로 막 공천을 주고 그 과정에서 불복하는 사람들 관리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 자, 3년 전 선거 다시 가볼게요. 홍준표. 그 공천 안 줬는데 무소속으로 당선되잖아. 더불어민주당으로 나왔으면 안 됐겠지만 무소속으로는 나와서 당선되잖아. 그래서 우리 당에 들어온 거 아니야. 주호영이는 안 그래? 주호영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무리 안방이고 텃밭이라고 해도 함부로 지것들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 사람 내보내. 지것들이 어떡하겠어. 이런 식으로 함부로 오만하게 공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그 시발점이 된 선거가 2016년 총선이에요. 2016년 총선인데 그때 우리가 더불어민주당보다 한 석을 지는 바람에 국회의장을 저쪽한테 뺏겼어. 정세균이한테 뺏겨가지고 국회 탄핵 흐름이 만들어져 버렸는데 그때 우리가 공천 잘못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이 둘이나 돼. 윤상현이가 그때 무소속이었어. 그러니까 공천 제대로 줬으면 우리가 2016년 총선에서 지지 않아요. 하다못해 그렇게라도 했으면. 그럼 우리가 국회의장 갖고 있는데 우리가 국회의장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안건을 올리지도 않겠지. 그러니까 이 영남권이라고 쉽게 보고 아무나 공천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지것들이 무소속 나가봤자 어디로 가겠냐, 언젠가는 다시 들어오겠지 하고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상황을 몰아가서는 정말 다 죽는 수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남권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야, 다 여기에 3선, 4선 할 때는 그 수도권의 3선, 4선만큼 본선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사실은 수도권에는 다들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출마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면 공천을 그냥 줘, 당에서. 그 사람은 본선에서 승부하는 거고 영남권에서는 예선에서 피말리는 승부를 하는 거야. 근데 예선이 더 어려워요. 본선은 공식적으로 법정 선거 기간이 있고 선거 비용을 쓰면은 선관위에서 다 보존도 해줘. 예선은 그거 없어. 다 지돈 박아야 되고 그리고 잘못하면 선거법 들어가야 되고 본선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리스크가 커요. 거기서 뚫고 예선전을 통과해야 비로소 공천장을 받고 본선으로 나가고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너무 영남권을 우습게 알고 정말 막대기를 갖다 놔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런 발상들은 매우 부적절하다. 더불어민주당 호남도 마찬가지예요. 호남 사람들은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자고 있다가 전화 받고 공천장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 1년 전, 2년 전부터 정말 목숨 걸고 예선전 뚫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내 친명계가 비명계, 반명계 쪽 현역한테 호남이 극이 많은데 전부 한두 명씩 갖다 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걔네한테는 본선이야. 이재명과 반 이재명 간의 목숨 건 투쟁이 지금 이미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세세하게는 알 필요도 없고 언론도 보도를 안 하니까 모르고 지나가지만 제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 전라남도 영광 한평 그 지역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재명이에 대한 최대의 경쟁자 적수가 이낙연이잖아요.
이 낙연이가 국무총리 하기 전에 전남도지사를 했고 전남도지사 하기 전에 전라남도 영광 한평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광 한평은 이재명에 반대하는 반명계의 좌장 이낙연이의 지역구예요. 이 이낙연이의 지역구인 영광 한평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이계호라는 자가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을. 2년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이계호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반명계의 최고 좌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수도권에서는 서른이다, 이원욱이다, 뭐 이상민이다 이런 사람들이 하지만 실제로는 반명계의 최고 좌장은 이계호야. 그러면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이계호를 날려야 될 거 아니야. 이계호를 날려야 이낙연이 팔을 확 꺾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자객공천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누구냐? 이석형이란 자야. 이석형이는 누구냐? 이낙연이가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할 때 이 친구가 한평이에요. 고향이 한평이고 한평 농공가 나왔어. 이 한평에서 군수를 도전했는데 이낙연이가 공천을 안 주니까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이겼어. 그런 식으로 무소속으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나와가지고 다 이겼어. 엄청 센 사람이지. 이 사람이 그 한평 나비축제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나비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한평에 나비공장 세우고 나비축제 만들어가지고서 1년에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성공한 KBS PD 출신 이석형이야. 제가 보기에 이석형이랑 이계호랑 붙으면 이석형이 이겨. 두 가지 이유로. 첫째, 여기는 이재명이가 밀고 있잖아. 이석형이는. 저쪽은 이낙연이가 밀고 있잖아. 그 대세가 이재명 쪽인데 이낙연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물에 있어서도 이계호보다는 이석형이가 훨씬 더 지역민들로부터 높은 평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거기는 살벌한 전쟁이 이재명 대 이낙연 대리전이 거기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쟁을 거쳐서 공천받고 본선에서 손쉽게 이기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어느 날 자고 있다 전화 받고 국회의원 뺏지도 거 아니라니까. 호남도 그렇고 영남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253개 지역 어느 하나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지역은 한 군데도 없어요. 국회의원 알기를 우습게 알고 또 뭐 지역구 공천을 그냥 아무렇게도 않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정치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정치를 조금만 알면 253개 지역 단 하나도 쉬운 지역이 없다는 거를 잘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해. 그래서 저는 이뇨한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진짜 잘 모른다.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듯이 마구 질르는 거다. 그런데 저 이야기를 가만히 추적해보면 전부 다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얘기예요. 친윤 불출마해라. 이것도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영남 중진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영남 중진 하면서 대표적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게 부산의 장제원, 울산의 김기현, 대구의 주호영 막 이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깊은 인연이 있거나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겁박하는 흐름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것을 이상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마치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은 무슨 큰 죄나 지은 대역죄인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어요. 그 정치가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에서도 아니 대통령과 가까운 게 무슨 잘못이냐 죄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고 뛰어든 것밖에 없는데 아니,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무슨 죄인 취급할 수 있냐 이렇게 항변이라도 해야 되는데 워낙 대다수 언론이 친윤은 안 돼라고 하는 식으로 여론을 조성해 가니까 역풍 맞을까 봐 그런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2002년에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됐어요. 2002년 12월에.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2003년 2월 달에 대통령에 취임을 하는데 그 사이에 두 달, 60일 동안이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기잖아요. 이 인수위원회 시기 동안에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는데 그때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돼서 정권 인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 원칙은 딱 하나야. 딱 하나였어요. 뭐냐? 대통령과 먼저 인연을 맺은 사람이 우선이야. 그런데 노무현이가 중앙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다가 뭐 이렇게 활동을 한 게 1991년 2년이에요. 그때 국회의원이 돼서 하다가 전두환 이 50 청문회 때 명패 던지면서 막 사퇴하고 그래서 갑자기 백수가 돼가지고서 그때 만든 연구소가 지방자치실무연구소라는 연구소예요. 그 연구소의 실무연구원이 이광재, 안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연구소의 소장을 노무현이가 맡고 소장을 김병준이 맡고 이사장을 노무현이 맡았어요. 그때가 노무현이 중앙에서 활동하던 첫 시기거든요. 그때 노무현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성골이야. 이거 대놓고 공개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골이야, 성골.
그 다음에 노무현이 이제 2001년부터 대통령 선거 후보로 뛰는데, 그때 2001년에 노무현 캠프에 들어온 사람이 진골이야. 진골. 두 번째. 이때 요 2001년 가을에 노무현 캠프에 뛰어들었던, 노무현한테 배팅한 거죠. 현역 의원은 딱 한 명 있었어. 그게 천정배예요. 그래서 천정배가 이게 진골이야, 진골. 그 다음에 2002년 2월, 3월, 4월에 이제 경선이 막 진행이 되면서 하다가 광주 경선에서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광주에 경선 지난 다음에 하나가비가 사퇴하고 뭐 이인재가 막 사퇴하고 이러는데, 그 직전에 경선 때 초기 경선 멤버로 들어온 사람들이 육두품이야. 그 다음에 광주에서 뒤집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왕창 들어와요. 이거 노무현인가 보다 하고 다들 왕창 들어오거든. 그때 이 사람들이 오두품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시기별로 나눠요. 그래서 선골이 갈 수 있는 데는 대통령실, 장관, 그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공공기관. 진골이 갈 수 있는 것은 대통령실은 조금 그런데, 장관이라든지 국가 공기업의 장 이런 데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보내죠. 육두품은 그 한 단금 낮춰서 이런 식으로 쫙 인사를 해요. 좀 조잡하긴 하지만 이게 정치예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노무현이가 대통령에 도전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10년 전에 아무런 가능성도 없을 때 나는 이 노무현이라는 사람하고 내가 정치 인생을 함께 하겠어 라고 승부를 걸었으면 이것들 제일 높게 평가받아야지. 가장 하이 리스크 했으니까 하이 리턴을 제대로 줘야지. 그게 안희정, 이광재인 거예요. 그리고 김병준인 거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현역 의원 아무도 지지선언 안 했을 때 유일하게 지지선언을 부산에서 한 천정배. 이게 그 다음으로 큰소리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으면 왜 정치하냐고. 노무현 때 큰소리 쳤더니 이해찬이나 김한길이나 이것들은 맨 마지막까지 안 했어요. 맨 마지막까지 안 하다가 맨 끝에 사두품 정도 결합이 됐는데, 이것들이 나중에 설치는 바람에 노무현 정권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나 야나 권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와 권력 게임은 본질이 똑같습니다. 권력 쟁취를 위해서 함께 일한 사람들이 권력을 나누는 거야. 그리고 하이 리스크한 사람이 하이 리턴을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이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역풍을 맞아요. 저는 지금 조중동이나 또는 유승민이, 이준석이 같은 배신자들, 또 이 이뇨한이 같은 이 듣보잡,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결과적으로 정치의 가장 본질인 이런 철칙을 무시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가 똑같아도 과정은 달라야 돼요. 이를테면 저는 친년들이 이번에 대거 불출마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광재도 권성동이도 이철규도 불출마 선언을 했으면 좋겠는데, 죄 지은 사람들처럼 쫓겨나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스스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들이 먼저 몸을 던지는 자발적 결단으로 불출마 선언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도 박수 쳐줄 수 있고, 그리고 더 시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렇게 명예롭게 스스로 불출마를 해야 국회의원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실에서 또는 장관으로 내각에서 또는 여러 그 범여권 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마치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쫓겨나는 방식으로 이렇게 없어지면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도 없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결과가 같아도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죄인 만들어서 쫓아내는 것은 혁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혁신위를 조기 정결시키고 전당대회를 빨리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제 방송을 들으시면 제가 왜 그런 주장 하는지 아실 건데, 한 번만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저도 장제원, 권성동, 이철규 같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가까운 측근들이 자발적 결단으로 불출마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이뇨한이처럼 정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거칠게 하는 바람에 너무 우리들한테 상처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지금 일주일, 열흘 지켜봤는데, 이 사람들 정치 모르는 사람들이다. 제가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조타수 역할을 하라,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 이렇게 맡길 수가 없다. 실력이 안 된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접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진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거든요.
지지율 낮지, 뭐 대통령 지지율도 같이 낮지, 그다음에 저쪽은 정권 심판하자고 나서지, 그리고 저 좌파들은 일사불란하게 이재명 중심으로 아주 똘똘 뭉쳐서 질서가 잘 재편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이 혁신이가 터트리는 폭탄 때문에 막 여기저기서 막 비명소리 들리지, 막 어수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하나하나 실타래, 얽힌 실타래 풀듯이 하나하나 풀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한 방에 정리하는 거가 전당대회라는 거예요. 전당대회를 일단 열면 차기 대권 주자들이 전부 다 당권 도전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번 총선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원희룡이, 한동훈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지금 요 상태에서는 자기들의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한 지역구에 공천받아서 의석 하나 따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전대로 판을 확 넓혀버리면 이 사람들이 다 당대표 도전을 하면서 2달 가까운 전국 유세에 나가게 돼 있거든. 이게 선거가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이 놔두고 전당대회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저것들은 만들어서 할 이벤트 자체가 없어요. 있다면 이재명이가 맨날 재판정 왔다 갔다 하는 거 9시 뉴스에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게 전대라는 판을 벌리면 적어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좋아하는 지지자들이 꽤 있는 한동훈이, 원희룡이, 나경원이 세 사람은 당대표에 출마할 거거든. 그러면 세 사람이 자유파의 미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 또 이재명이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를 가지고서 토론할 거 아니냐고. 전국 유세를 다니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은 적어도 고성비가 왔을 때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지. 나경원이 팬도 있고, 원희룡 팬도 있고, 한동훈이 팬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컨벤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래도 집권당의 당대표 도전을 하니까 TV 토론을 최소한 5번은 하게 돼 있어. KBS도 한 번은 해줄 거고, 종편들마다 할 거고, 유튜브 방송 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공중전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이 새 지도부한테 힘이 엄청 실리잖아요. 강력한 이 힘을 갖고 당원이 직접 선출한 지도부가 나서서 공천혁명하겠다 그러면 아무리 영남에 4선 5선 하는 중진들도 이 지도부한테 정면으로 거역하지는 못하거든. 이 지도부한테 홍준표처럼 맨날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시비나 걸면서 이런 사람 함부로 그런 짓 못하거든. 이 새 지도부 앞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전당대회가 이 모든 상황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고르디우스의 매듭과 같은 거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하는 건데, 이건 아직 아직은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이거 전당대회는 매년 1월 말 2월까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직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볼 정도의 시간적 여유는 있어요. 전 어쨌든 제가 제시하는 안이 저는 제일 효과적인 안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이게 아니라도 좋아. 꼭 이게 아니라도 좋아요. 앞으로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왔는데 3가지를 해야 돼. 3가지를. 첫째는 대통령 지지율을 빨리 잘 관리해야 돼요. 30%대 대통령 지지율로 선거에서 이기기가 어려워요. 여론조사 못 믿겠다고 하면 여론조사 발표 못하게 만들든지. 우리는 못 믿지만 국민 대다수는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계속 보고 믿거든.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2번 찍을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거의 승패를 결정할 중도층, 한 20% 가까운 이 중도층은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믿고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지금부터 딴 거 할 게 아니고, 지금 대통령이 한 일주일간 민생현장 찾아다니니까 한 3, 4% 오른다 이렇게 발표가 되잖아요. 하면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실은 딴 거 하지 말고 대통령 지지율 40%대 올리는 거 집중해라. 앞으로 선거 전날 45% 올라가면 돼. 대선 때 48%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5달이 남아있어요. 5달 동안에 정말 홍보 전문가들이 대통령실의 용역이라도 받아서 대통령 지지율 48% 복원. 이걸 목표로 해서 한 5달 프로젝트 돌리면 돼요. 할 수 있다고요. 두 번째는 공천혁명인데, 공천혁명은 인유한 식으로 찔끔찔끔 이렇게 질러보고 마치 죄 지은 사람 쫓아내듯이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 자유파는 당이 어려울 때 자신을 던지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정당이에요. 진짜 당이 어려울 때 당 대표들이 먼저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최병렬 대표가 그랬고 강재섭 대표가 그랬다니까. 이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가 잘 계승하면 돼. 그래서 인유한이처럼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막 쫓아낼 게 아니라 김기현을 잘 설득해서 김기현이 스스로 자유파 전체의 승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대표인 나부터 마음 비우고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다른 중진들, 영남권 중진들도 야, 당대표가 저러는데 하고 이게 승복이 되거든. 저는 그런 방식의 공천혁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슈 선점이에요. 이슈 선점인데 선거 때는 수백 개 이슈가 막 나타나요. 이게 지역도 여기 울산이 지역구가 5개면 5개마다 다 주요 이슈가 달라. 다 달라요. 울주군의 핵심 이슈가 다르고 동구의 핵심 이슈가 다르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지역구의 개별 이슈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단일 이슈가 선거를 결정해요. 이를테면 2010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그 경기도의 그 좌파 교육감 후보 김상곤이라는 자가 하다가 무상급식을 쓱 끄집어냈어. 별거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애들 밥 줄 때 점심값 받지 말자는 거였는데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그때 선거는 다 무상급식 이슈가 덮어버린 선거가 됐어요. 그래서 무상급식 반대냐 찬성이냐 갖고 찍었다니까. 우리가 그때 참패했지. 이런 식으로 모든 선거에 수백 개, 수천 개의 이슈가 나오는데 그중에 핵심 이슈는 한두 개예요. 한두 개. 그 핵심 이슈를 어느 쪽이 선점해서 드라이브 해가느냐가 승부예요. 이거 하려면 우선 이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진짜 전문 정치인이 필요해요. 정말 좋은 이슈를 갖다 줘도 하고서 그냥 흐지부지 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김기현이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 수도권 주변에 김포, 하남, 광명, 고양, 부천 이게 인구만 해도 한 500만 명쯤 돼요. 이 500만 명이 서울에 편입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이 500만 명 지역 주민들한테는 아주 사활적인 문제예요. 제가 엊그저께 하남을 갔는데 경기도 하남이 어디냐면 그 강동구 있죠. 서울 강동구 지나자마자가 하남이야. 미사리 그 카페거리 있고 미사리 조정경기장이 있고 그 스타필드 있는데 거기에요. 하남인데 그 하남에서 보니까 잠실 있죠. 송파 잠실. 그 123층 거기가 아주 가깝게 보이더라고요. 하남시장한테 물어보니까 15분 걸린대. 그러면 하남 사람들은 그 서울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야, 생활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김포시 편입, 김포시보다 우리가 먼저 돼야지. 당장 그러고서 추진위원회 띄우잖아요. 당일날로. 이런 이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슈를 이게 정말 폭발성이 큰 이슈고 요 지역 있잖아요. 저기 김포 지금 지역구 2인데 다 좌파예요. 고양 지역구 4인데 다 좌파야. 그 다음에 하남 지역구 하나인데 좌파고 그 다음에 광명 지역구 2인데 좌파야. 부천 지역구 4인데 다 좌파야. 요렇게 돼 있거든. 지금 좌파는 서울 편입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좌파 경기도지사 김동연이는 서울 편입이 아니라 경기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자고 지금 한 1년 전부터 떠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이 경기 분도론을 갖고 있는 김동연이하고 요 몇 개의 생활권이 서울과 같은 이 지역을 서울로 편입시키자는 편입론하고는 완전히 빡킹되는 거야. 그러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서울 편입론이 이기지. 왜? 지역 주민들은 다 서울 편입을 원하니까. 500만 명이 원하니까. 그거는 여기 울산이나 여기에 있는 분들하고는 사실 직접 관계가 없어요. 잘 모르셔도 돼. 근데 이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는 무지무지 중요한 문제야. 근데 이 문제를 김기현이가 어떻게 다뤘냐면, 이거를 잘 준비해서 노무현이가 2002년 대선 때, 대선이 12월인데 9월 말이니까 대통령 선거 70일 남겨두고 노무현이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폭탄을 콱 터뜨렸어요. 그래갖고 충청권 표심이 확 쏠려버린 거야. 야, 수도가 우리 동네로 오는데 그게 지금 세종시예요. 선거 70일 남겨두고 예상하지 못한 행정수도라는 이 대형 폭탄을 터뜨려버리니까 그 당시 이해창 쪽에서 대응을 못했어. 그래갖고 대선 끝난 다음에 그때 39만 표 차이밖에 안 났는데 노무현이가 그랬잖아요. 이거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해가지고 내가 재미 좀 봤어요 그러잖아. 아니 해먹으려면 이렇게 해먹어야지. 해먹으려면. 그러니까 이게 원래 준비가 돼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어디 갑자기 김기현의 머리가 반짝 아이디어가 나와갖고 확 지르고 그런 게 아니거든. 이 얘기는 이미 1년 전부터 쭉 추진되어 왔던 거야. 그리고 이 서울 편입의 중앙부처는 국토부예요. 그 다음에 주요 행정기관은 서울시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야. 하남시, 김포시, 광명시 하는
예. 근데 그 중에는 작년 지방선거 때 시장은 다 우리 쪽으로 바뀌었거든. 지역구 국회의원은 다 저쪽이지만 시장은 우리 쪽으로 바뀌었어. 김포시장도 우리, 하남시장도 우리 이렇게 바뀌었어요. 광명은 아직 안 바뀌었지만. 자, 그러니까 굉장히 조건이 잘 무르익어서 요거를 잘 관리했다가 노무현식으로 따지면 우리 4월 10날이 선거니까 2월 초쯤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당의 선대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 출마하기 위해서 공천받은 후보자들 있잖아. 한 30명쯤 돼. 숫자가 딱 30명 줄 세워가지고 또 이 지역의 단체장들, 우리 쪽 단체장들 딱 줄 세워서 한 60-70명이 기자회견장에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 지역을 서울시로 편입하기 위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법제도를 고치고 뭐 또 하겠다고 쾅 터뜨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저 500만 표심이 왕창 움직이거든. 그러면 경기도 저게 더불어민주당이 엄청 센 곳이잖아요. 경기도가. 이게 경기도가 완전히 무너져요. 이렇게 쓸 수 있는 카드야. 이슈 관리라고 하는 거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근데 김기현이가 이걸 어떻게 했냐. 결과적으로는 언론이 받아서 엄청 이슈는 커졌어요. 근데 김기현이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 김포에 갔어. 그 지역철 교통 문제 해결하기 위한 민생 간담회를 가가지고 이거 교통 문제 심각한데 그냥 서울 편입을 한번 우리가 추진해 볼까요? 이렇게 터뜨린 거야. 정말 소잡을 칼을 닭 잡는데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도 안 맞잖아. 이 5달 앞두고 하니까 저쪽에서 지금 이걸 어떻게든 뒤집어 엎으려고 역공하려고 막 온갖 준비 공작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김포 편입도 천공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더니 천공이 배후에 있다는 등 이런 식으로 막 덮어씌우기를 시작한 거예요. 저쪽이 시간 여유를 줘버렸어. 반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단일 이슈도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김기현 지도부는 그걸 관리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김기현을 위해서도 빨리 좀 돼야 된다. 옷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김기현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총선에 이기는 3가지 필요한 조치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한 1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잘 관리해야 된다. 적어도 대선 때 나온 48%까지 복원해야 한다. 공천혁명해야 한다. 단일 이슈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공정전에 능한 선거 지휘부를 빨리 구축해야 한다. 이게요, 선거 때 여러분들은 253개 지역에서 후보들이 정말 죽을 둥살둥 뛰는데 뭐 하루 한 20시간 정도 뛸 거야. 법정 선거 기간이 딱 2주예요. 14일. 14일 동안은 어떤 후보도 4시간 이상 못 자. 잠이 안 와. 그렇게 열심히 뛰어서 온갖 경조사 찾아가고 길거리에 사람들한테 하루에도 수백 번씩 절하고 명함 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뭐 100표, 200표 해봤자 중앙에서 선거 지휘부가 엄한 소리 한 번 해서 몇만 표, 몇십만 표 팍팍 날아가는 게 선거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한 표에 당락이 달렸다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는 것과는 별도로 총선은, 전국선거는 지휘부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지휘부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선거 전체를, 이슈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경륜과 경험과 배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지휘부로 지금 빨리 우리가 탈바꿈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제 말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의 질문과 의견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박사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 주변에서는 만약에 이재명이를 사법 처리를 하는데 실패한다면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박사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봐요. 이재명이가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정말 파렴치한 잡범인데 이런 자를 우리 실력이 안 돼서 사법 처리하는데 실패를 하면, 예? 사법 처리하는데 실패를 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자유파가 완전 무능하다는 뜻이잖아요. 예, 완전히 무능한 집단이라는 뜻이고, 더구나 아니 특수통 최고의 수사검사 출신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그 잡범 하나 처리를 못한다는 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며.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이재명 입장에서는 어떠냐? 이재명 입장에서는 하여튼 일단 총선 때까지 감옥만 안 가면 성공이야. 총선 때까지. 근데 거의 성공했어, 이자가. 판사를 구워 삶고 협박을 하고 뭐 온갖 재판 수사 지원 전술을 다 써가지고 내년 4월 10일 총선 전까지 이자가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재판이 그 전에 끝날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바로 항소해서 여전히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법까지 가서 최종 결심하려고 그러면 5년도 6년도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일단 총선 전에는 감옥을 안 간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자는 그걸 갖고 어떻게 선전하고 다니냐? 팔아. 저 윤석열이가 한동훈이가 날 잡으려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도 날 못 잡지 않냐? 내가 죄가 있으면 내가 이러고 다니겠냐? 내가 죄가 없으니까 이러고 다니지. 이러고 다녀요, 지금.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자기가 억울한 정치적인 탄압의 희생자라고 지금 하고 다녀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죠? 근데 그러고 다니는데 그게 먹혀.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들은 우리 여러분과 같은 정말 열렬한 자유파라면 이재명이 아무리 꼴 보기 싫어도 이자가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들여다는 보잖아.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세세한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거든. 야, 이재명이 뭐 감옥 갈 일 했냐? 근데 풀려나왔네? 뭐 죄가 없나 보지. 근데 뭐 윤석열이는 왜 자꾸 그렇게 잡아놓지 못해서 한 달이야? 이 대선 때 경쟁해서 통 크게 풀어주면 좋지. 뭐 그게 되게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만드니까. 그래서 이재명이를 못 잡아놓으면 우리가 죄 없는 이재명이 잡아놓으려고 했던 정치 탄압했던 사람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저쪽이 그 빈틈을 보일 때 아예 끝장을 내야 되는데 그냥 이게 딱 그 바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바둑에 대마가 사활이 걸렸을 때 목숨을 딱 끊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불계승으로 끝내야 되는데 괜히 손에 힘 좀 빼가지고 불쌍하니까 또는 뭐 이렇게 안 해도 내가 이길 수 있으니 하고 이런 딴 짓을 하다가 역전당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은 어떤 형태로든 사법 처리해야 됩니다. 사법 처리 안 하면 저 엄청 길길이 날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총선 전에는 어렵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총선 후에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면 사법 처리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장도 바뀌고 사법부도 다 지금 바뀔 거거든요. 앞으로 1년, 2년에 걸쳐서. 그리고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면 행정부도 우리가 장악해, 입법부도 우리가 장악해, 사법부도 어쨌든 우리가 장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잡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거에서 지면, 그러면 판사들이 제일 눈치 빠르거든. 판사들이 안 그런 것 같아도 아침마다 모든 신문, 언론, 9시 뉴스 다 봐요. 고선거 TV도 열심히 봐.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래서 선거에서 우리가 지면 이거 이재명이 살려주라는 얘기네. 그럼 뭐 내가 죽불나게 이재명이 잡아놓으려고 하다가 나만 나중에 고생할 필요 없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 도망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선에 이겨야 이재명을 잡아놓을 수 있다. 예전 같으면 제가 이재명을 잡아넣어야 총선에 이긴다 이랬는데 거꾸로 됐어. 이제 총선에 이겨야 이재명이를 잡아넣을 수 있게 됐다. 이재명이를 잡아넣어야 대선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뭐 200석 운운하고 있는데요. 그럼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총선의 승리를 지금 잡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블러핑이 있고 자기들 이제 기세를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막 큰 소리 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는 아주 고도의 어떤 전략적인 생각들이 숨어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좀 자세하게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재명이 얘기했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뜻대로 이재명의 생각대로 움직인다는 뜻인데 이재명의 1차 목표는 뭐냐? 대통령이 되는 거가 아닙니다. 이재명의 1차 목표는 감옥에 안 가는 거. 감옥에 안 가는 거예요. 이자가 감옥 가는 걸 엄청 겁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자가 전과가 4범이잖아요. 그게 전부 다 무슨 자범 수준이 쪼무레기 자범 범죄라서 다들 뭐 벌금 얼마 나오고 많았는데도 감옥 갈까봐 겁이 나서 막 숨어 다니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옥 가는 걸 엄청 겁을 내는 것 같아요, 이자가. 그래서 감옥에 안 가는 게 1차 목표. 근데 감옥에 안 가려면 쥐가 수사나 재판을 지연할 수는 있는데 늦출 수는 있는데 무죄가 나와서 아예 감옥에 안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도. 그러면 감옥에 안 가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재명이가 생각해낸 것이 윤석열 탄핵입니다. 이건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 모든 게 걸려있는 죽기 아니면 살기 게임이니까 윤석열 탄핵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탄핵해갖고서 지가 감옥에 안 가면 되지. 그러니까 윤석열을 탄핵하면 어떻게 되냐면 60일 후에 선거를 치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되면 60일 후에 선거를 치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밖에는 후보가 없어요. 60일 안에 갑자기 새 후보가 나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탄핵 당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예 후보도 못 낼 거예요. 탄핵을 당한다는 뜻은 뭐냐면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완전히 막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냥 몹쓸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막 이러면서 탄핵당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후보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그냥 이재명이가 선거 하나마나 문재인이도 대통령 됐는데 탄핵시켜놓고 나서 이재명이는 문재인이보다 훨씬 더 쉽게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재판 절차 중단, 수사 중단, 기소 중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이 돼버리니까. 5년 동안은 이재명이는 기소도 안 되고 수사도 안 받고 감옥에도 안 가. 그럼 이제 대통령 마치면 갈 거 아니야. 대통령 마치면 이제 문재인 전략 있잖아. 무례하다. 어디 나한테 감히 조사를 하려고 그래. 그리고 버티는 거야. 양산에서 버티듯이. 이자가 어디 성남으로 가서 버티든지 하겠지.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전직 대통령이 돼버리면 지금 우리 문재인이 저거 언젠가는 잡아내야 된다고 하고는 있지만 통치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전 대통령 잡아놓는 게 쉽지가 않거든.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 고려를 해야 돼. 더구나 저 문재인의 경우에 지지자들이 여전히 대깨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이재명이도 저게 대통령 5년 마치고 그만둬도 개딸들은 여전히 이재명이랑 같이 죽기 살기로 돌아다닐 테니까 퇴임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을 사법 처리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계산이에요, 이게. 그래서 감옥에 안 가려면 대통령 되는 수밖에 없다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대통령 되려면 3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2027년 3월 달에 선거잖아요. 3년 반을 기다려야 돼. 그 사이에 감옥을 갈 것 같아, 아무래도 봐도. 이재명이가. 아무리 재판을 늦춰도 3년 반 안에는 감옥 갈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땡겨야지. 선거를. 땡기는 방법은 윤석열 탄핵하고 60일 이후에 선거하는 거니까 탄핵을 해야 자기가 대통령 되는 걸 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탄핵을 진짜로 고민하는 거야. 할 수만 있다면 할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탄핵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지만 의외로 쉬워요. 200석만 확보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본회의 열어서 두드리면 탄핵이야. 그러니까 박근혜 때도 우리가 탄핵 그거 불가능하다고 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다가 탄핵당했는데 그 200석을 저쪽에서 만들었으니까 우리 쪽에 한 60석을 꼬셔가지고 200석 넘게 만들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탄핵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탄이라는 자, 또 정동영이, 조국이 이런 것들이 지금 200석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200석 얘기하는 거는 200석을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못하게 하겠다는 건 그냥 내세우는 거고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200석만 되면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탄핵하고 일단 탄핵을 국회에서 해놓고 나면 촛불 들고 헌법재판소 포위해가지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이게 민심의 여론에 엄청 약하거든. 이것들 겁박해가지고 7년 전에 했듯이 윤석열 대통령 감옥 보내고 자기들 손쉽게 정권 잡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재판 절차보다 빠르게 지가 대통령 될 수 있는 거지. 이게 이재명의 첫 번째 목표, 감옥에 안 가는 것.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서 최대한 빨리 지가 대통령 되는 거야.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이재명이가 생각이 모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최측근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탄이라는 자도 이재명 최측근이고 정동영이는 이재명의 정치적 아버지예요. 정동영이가 2007년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할 때 이재명이가 정동영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부대변인을 하면서 정치를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재명이한테 정동영이는 완전 정치 아버지지. 이런 자들이 나서서 지금 200석 윤석열 탄핵 이야기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저것들이 그냥 해보는 얘기가 아니다. 진짜로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이것들이 움직인다. 이런 것이고 그 이탄이라는 자의 발언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걸 200석을 만들면 되는데 200석을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만드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것들도 알아. 그래서 자기들은 한 180석만 하고 3년 전에 180석 했으니까 한 180석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20석을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이런 데에서 좀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합리적 보수 세력하고 손잡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 합리적 보수 세력. 이것들이 지금 연일 윤석열 대통령 욕하면서 신당하겠다고 지금 들썩들썩하는 유승민이 이준석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종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랑 그림이 똑같아지잖아. 저것들이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대드는 상황이라서 우리 입장에서 매우 심각하게 이 상황을 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준석이 우리 당에 들어왔을 때와 나갔을 때 그 박사님의 생각하고 예. 얼마 전에 박사님 패널로 나온 정광훈 목사님 자유통일당 거기가 말씀하신 게 의석수를 우리가 다 차지 못할 바에는 우리도 국회의원을
출마시켜서 어느 정도 의석수를 뺐고 그래서 서로 윈윈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고성호 TV 패널들의 분석에 따르면 오늘 서정욱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이는 국민의힘에서 노원에 공천을 줄까봐 걱정한다는 거예요. 공천을 주겠다 그러는데 싫다 그러고 도망갈 수는 없잖아, 명분상. 그러니까 공천을 주면 받아서 출마해야 되는데 출마하면 100%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준석이가 당에서 공천 주기 전에 어떻게든 탈당하려고 지금 명분을 세우고 있다. 네, 그런 분석입니다. 그런데 뭐 인연에 대해서는 제가 더 길게 얘기 안 하겠고요. 매우 부적절한 행태입니다. 근데 유승민이나 이준석이나 김종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갖고서 바깥에서 신당을 하나 만들고 좌파들하고 같이 손잡고 뭘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만드는 신당이 의석수를 몇 개를 갖고 갈 수 있냐? 저는 한 석도 없다고 봅니다. 그것도 힘 없어요. 그냥 블러핑이에요. 블러핑. 블러핑인데 그 몸집을 부풀려서 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3년 전에 유승민이가 황교안을 상대로 잘 헤쳐먹은 방법이거든. 황교안이가 정치를 잘 모르고 순진해가지고 그 여우 같은 유승민이한테 당한 거지. 그래갖고 그때 유승민이가 나는 출마 안 하는데 대신에 우리 쪽 사람들은 공천을 달라고 해서 한 30개를 얻었어. 30개 얻었어요. 그러면서 이자가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때 3년 전에 유승민이가 원래지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에 출마했으면 됐을까요? 절대 안 되지. 어차피 이자는 지가 나가서 안 된다는 거를 알고 그 별것도 아닌 그거를 출마 포기 선언을 하면서 지 똘마니들 30명의 전략공천을 얻어낸 거거든. 거의 약탈한 거지. 이걸 황교안이 같은 정치적으로 어수룩한 사람이 당대표를 하는 바람에 그냥 탈취당했어요. 뺏겼어. 그런 식의 블러핑을 지금 유승민이하고 이준석이가 이뇨한이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지금 그 짓을 또 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저것들 탈당하고 신당 만들어도 한 석도 못 한다. 그렇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와 자유마을 쪽은 이렇습니다. 지금 그 선거법을 고치지 않고 3년 전에 했던 그 선거법대로 선거를 할 것 같아요. 시간도 별로 없어. 그럼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 비례정당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지금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도 공천을 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열심히 할 거 아니야. 열심히 해서 의석수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비례대표 숫자는 줄어들게 돼 있어. 그렇게 아주 좀 괴상한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렇게 돼 있어서 지역에서 승리하고 비례도 우리가 많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비례정당을 따로 띄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국민적으로 엄청 욕을 먹을 짓이야.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은 딜레마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새로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지금 있는 진보당, 정의당, 뭐 무슨 저 기본소득당 뭐 이런 것들 또 열린시민당 뭐 이런 것들 10개를 설계해서 이걸 비례로 해갖고서 자기들이 나중에 윤석열 탄핵할 때 200석만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쪽은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발상을 하면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은 국민의힘이 253개 지역에 후보를 내고 우리 쪽에 자유파 정당 중에 자유통일당, 정광훈의 자유통일당, 그다음에 고영주의 자유민주당, 조원진의 우리공화당 이것들은 지역구에는 후보 내지 말고 당을 합치든지 해서 비례를 내자. 비례를 내서 이 비례를 우리가 3년 전에 지역은 2번, 비례는 4번 그러면서 선거운동한 거 기억나시죠? 지역은 미래통합당 2번, 비례는 미래한국당 4번. 그렇게 해서 미래한국당이 비례에서는 1등을 했어. 19석. 그때 그 전략을 우리가 이번에 다시 구사하자.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욕심내고 또 비례정당 만들자고 하지 말고 이미 있는 우리 자유파 정당들과 정치연합, 선거연합을 해서 비례정당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자. 그러면 욕먹을 일도 없고 또 이 정당은 정당이니까 선거 때 후보를 안 낼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과 이렇게 정치연합, 선거연합을 하면 명분 있게 후보를 안 낼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전부 모아주고 비례 쪽은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 비례정당은 후보를 정광훈 개인이 공천하거나 고영주 개인이 조원진 개인이 공천하게 할 게 아니라 이들이야말로 광화문 애국세력의 본대니까 이 2019년부터 시작된 광화문 국민혁명의 주역들이 대대적인 국민 컨벤션 이런 형식을 통해서 그 국민 오디션을 거쳐서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해서 공천하자.
여기에는 국민의힘 사람도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사람도 또는 정당에 속해 있지 않지만 정말 훌륭하게 종북 주사파들과 투쟁해온 그런 우리 자유파 전사들도 있지 않냐. 이런 사람들이 대표성과 상식성을 가지고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걸 하려면 국민의힘과 다른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애국공화당 거기에 더해서 여러 자유파 시민사회 단체들 있잖아요. 이들과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정치연석회의가 빨리 구성이 돼야 돼요. 제가 이거를 6개월 전에 국가원로회의에서 바로 이 구성을 총선 승리를 위한 자유파 재정당 시민사회 단체 연석회의 라고 하는 회의를 11월 중에는 결성합시다. 11월 중에는 결성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제 제안에 대해서 자유통일당 정광훈 대표,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는 전폭적으로 동의했어요. 함께 합시다 했고, 그 다음에 광화문 자유파 애국 세력들 다수도 함께 하자고 그랬어요. 아직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과 우리공화당 둘이야. 그래서 저는 이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 이 연석회의를 함께 해서 자유파가 정말 자원 누실 없이, 자원 누수 없이 지역은 국민의힘, 비례는 우리 자유파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연대를 구축하자.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회는 옛날 과거에는 주민자치회를 했는데 문재인 때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산하에, 그 지역의 산하에 모든 단체를 그 밑에 다 해가지고 군이나 시에서 지원을 줄 때 그쪽을 통해 뭘 하다 보니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거 뭔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모양이. 그래서 저도 뭐 저번에도 다녀갔었지만은 그 지역에 제가 상가 번역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쉐라 단체를 만들어 하는데, 그래서 그 주민자치위원회 이걸 갖다가 조금 정리 안 하고는 이것도 역시 선거하고 연관된다고 보는데, 전국 단위에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많잖아요. 그래 보면 그걸 대체적으로 손을 안 벌고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느니만큼 이제 국회 정치인인 김기현에 대해서 좀 좋은 얘기라도 한마디 하고 했으면 좋았겠다 싶긴 한데, 제가 원래 그런 주변머리가 없어요. 서울에서 한 얘기 울산에서 다르게 하고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기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뒤에 제가 대표님 뭐니 경칭 안 붙이는 거는 번잡해서 그래요. 제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별로 그런 경칭을 안 붙입니다. 유일하게 대통령에 대해서만 제가 경칭을 붙인다는 걸 드리고요. 제가 김기현과는 인연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특히 그 송철호한테 울산시장 뺏긴 그 직후에 별로 중앙언론에서 주목도 안 할 때에 제가 여러 차례 고정구 TV에 초청을 해서 그 억울한 사정을 알리는 시간을 함께 갖기도 하고 그랬어요. 또 그 후에 뭐 이러저러한 과정은 뭐 제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 가장 최근에 제가 김기현 대표를 만난 거는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추모 44주기 추모식 때 서거, 그때 국립현충원에 제가 추모사를 하기로 돼 있어서 갔는데, 그날 갑작스럽게 대통령 참석하는 행사로 바뀌는 바람에 대통령 추모사가 있는데 시민 대표 추모사를 다시 하는 거가 이 의전 절차상 맞지 않아서 저하고 이장우 감독하고 대구 경북 서울 향후회장 양 회장님하고 이 세 사람이 준비했던 추모사를 하지를 않고 생략하고 추모사만 헌정하는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추모를 하고, 그리고 저희 추모사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저희 세 사람이 그 다음으로 추모사 헌정을 하고, 저희들 바로 뒤 순서가 국민의힘 지도부였어요. 그런 순서로 이제 참배를 했는데, 그때 제가 먼저 내려오다가 좀 기다려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렇게 한 10여 명이 내려오는 거를 제가 아주 반갑게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지. 그래서 김기현 대표부터, 이게 당서열 1위니까 제가 농담도 했어요. 우리 당서열 1위니까 김기현 대표부터 인사하겠다고. 그리고 윤재혁 대표하고, 그리고 나서 함께 쭉 내려오던 나경원 의원이나 또 박대출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다 인사 아주 즐겁게 했어요. 개인적으로 무슨 사적으로 뭐 사이가 안 좋거나 이래서 뭐 제가 방송에서 김기현을 비난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으실까봐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은 김기현 지도부를 연일 강력하게 비판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는 제가 제일 먼저 나서서 함께 싸워줄 겁니다. 그건 그렇고요. 주민자치위원회 문제는
이거 손을 봐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손을 보려고 하니까 압도적 다수인 저 더불어민주당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거 손 못 대게 했어요. 그 바람에 손을 못 봤어요. 그리고 총선이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서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다수표의 힘으로 그걸 다 손을 봐야 돼요. 그리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남아 있는 숙제가 곳곳에 있어요. 심지어는 저기 자유총연맹 같은 것도 좌파 단체로 완전히 변질이 돼갖고 아주 이상하게 한 5년간 지냈잖아요.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또 우리 공공기관의 70%는 여전히 문재인이가 알박기 해놓고 난 자들이 쫙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뭘 손을 보려고 그러면 국회에서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거는 거예요. 국회의석 다수라는 게 엄청 힘이 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마음과 다르게 청소하는 일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 승리를 하면 이런 것들을 싹 손볼 수 있는데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지면 손 하나도 못 보고 저것들한테 그대로 끌려다니게 된다. 그래서 정말 반쪽짜리 정권으로 끝날 수 있다. 이런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자유마을을 이제 자연불학 한 3,600여 개의 자연마을에서 이걸 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과 있다고 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우리가 개조해서 우리의 모세혈관으로 바로 바꿔서 쓸 수 있었다면 굳이 자유마을 3,600개 만들 이유가 없었겠죠. 이거 못하는 걸 빤히 안단 말이에요, 서로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라도 자연마을 단위, 불악마을 단위로 우리 조직 만들어야 되겠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좌파들한테 지금 장악돼 있고 저게 정권은 자유우파 정권이니까 대놓고 함부로는 못해도 우리한테 협조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 믿고서 뭘 할 수가 없으니 마을 단위로 우리 자유우파 조직, 기본 조직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시작된 게 자유마을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유마을이 저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어느 동네 가면은 기댈 작은 언덕 하나는 다 있는 거예요. 3,600개면 대부분의 마을이거든요. 대부분의 마을에 어떤 마을 가면 뭐 우리 자유파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는 마을이 셌다고요. 문재인 정권 때는. 그리고 영남권에 와서 봤는데도 좌파들이 우글거리고 막 그런 일들이 불과 재작년까지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는 그런 청소하고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우선 급하게 자유마을이 대체제 역할을 지금 하기 위해서 조직이 됐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 최영입니다. 박사님이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우파에는 지금 구심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숙돌들 뿐이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누군가가 앞에서 옛날에는 김영삼 정부 때나 뭐 그럴 때는 있잖아요. 해쳐모여 합니다. 해쳐모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정광훈 목사님이 아무리 그런다 그래도 뭐 또 교인 위주로 가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어떤 구심점이 없고 누구한테 마음 붙일 것도 없고 있잖아요. 전부 다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사님께서라도 어떤 뭔가 우리 우파들 갖다 규합할 수 있는 힘을 좀 만들어주. 저희들은 지금 오직 목매어 있는 건 박사님밖에 없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구심점을 만들어 갖고는 저희들 강화문 오라 그러면 강화문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구심점을 만들어 갖고는 좀 있잖아요. 단단한 차들로 좀 만들어 주실 수 없습니까? 알겠어요. 한때 한 2, 3주 전인데 김한길이가 비대위원장으로 올 거라는 얘기가 갑자기 확 돌았어요. 여의도에서. 그래서 김한길이가 비대위원장으로 이끄는 국민의힘을 자유우파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광훈 목사를 찾아가서 만났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만약에 김한길이가 비대위원장으로 나서면 자유마을과 고성국 TV가 손잡고 여의도에서 김한길 비대위를 해체시킬 때까지 규탄 대회를 그때부터 즉각 시작하자 그랬어요. 다행히 김한길 비대위원장 카드는 없어졌어요. 근데 또 언제 불쑥 나올지도 몰라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라서. 제가 이런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는 공동행동을 서로 믿어가면서 할 수 있는 정광훈 목사와 자유마을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우리 회원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가 참 취약해요. 이거 그래요. 취약한데 YS 때는 말이죠. YS 때는 최영우가 서석재가 김덕용이 이렇게 움직이면 하여튼 지그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뽑고 해도 뭔가 하여튼 일종의 부심들은 됐거든. YS라는 중심 옆에 이 위성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부심들은 됐단 말이에요.
DJ 때는 뭐 건너가비가 움직이거나 하나가비가 움직이거나 막 이러면은 저게 DJ 뜻이겠거니 하고 또 이렇게 움직여 본 부분들이 있어요. 노무현 때는 천신정이 처음에 그 역할을 했고 천정배, 정동영이, 그리고 나중에는 뭐 안희정이가, 이광재가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노무현 뜻이겠거니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권력이란 원래 그런 거예요. 대통령은 최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말을 함부로 못해. 하면 이게 집행이 돼야 되거든.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 집행이 안 되면 그 순간 대통령의 권위가 땅바닥에 처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함부로 말을 못해. 그런데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있잖아. 그거를 이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대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측근이 뒤집어 쓰고 책임지고 마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정치란 말이에요. 그 이명박, 그래서 그 이후에 노무현 다음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이명박 때는 어쨌든 이상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무슨 뭐 형제가 어쩌고 뭐 허니머니 해도 어쨌든 이상덕이가 한마디 하면 이게 대통령 뜻이겠거니. 정두원이도 있었어 어쨌든. 지그들끼리 뭐 지지고 볶고를 해도 정두원이가 한마디 하면 이게 이런 흐름이 있는 모양이다. 이런 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는 그래도 서청원이 움직이고 또 최경환이가 움직이고 뭐 그러면 이게 대통령 뜻인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 게 있어요. 자, 그 윤석열 정부에는 그런 게 없어. 이게 정권 초기부터 이게 박살이 나서 그래요. 사실은 권성동이다, 장제원이다. 아까 제가 처음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만드느라고 먼저 뛰어든 거 말고 뭔 죄가 있냐고. 저는 권성동이 아주 싫어해요.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 장면 때문에 아주 싫어해요.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권성동이가 먼저 뛰어들어서 대통령 만든 거 말고는 무슨 잘못이 있냐고. 그리고 이 문자 서비스 이거 있잖아. 문자 메시지 이거 관리 잘못한 책임이 있지. 무슨 책임 따봉을 왜 보여줘. 하여튼 이런 내 실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죄 지은 건 아니단 말이에요. 죄인처럼 쫓겨내야 될 건 아니거든. 장제원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기에 거의 정리가 돼버렸어. 이게 언론이 진짜 무서운 거야. 이 자들을 뒤로 물러서게 만들고 감히 나서지 못하게 만든 게 조중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생각하면 주위에 뭐 같이 생각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누굴 찾아봐야 이게 대통령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김기현이는 아무래도 겉도는 것 같고 도대체 누구를 들여다봐야 대통령 힘이 실려 있는지. 그래서 찾다 결국은 이철규가 나온 거지. 이철규가 움직이는 거 보니까 대통령 뜻인 것 같다. 근데 이 사람은 대권주자도 아니고 무슨 재선 의원에 불과한데 이게 그 정치판에서 우뚝 솟아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취약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취약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뭔가 좌파들이 공격을 하고 또 우리 그 자유파 진영 내에서 이준석이 유승민이 같은 것들이 공격을 할 때 이걸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준석이 같은 얼라가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잖아. 윤석열 대통령 사람 뒤통수나 치는 사람 말이야. 나 그 사람 만나자고 그래도 안 만날 거야. 이런 얼라가 그런 소리를 대놓고 해도 누가 나서서 건방지게 무례하게 이런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뚫려 바로. 지금 원래 이 대통령 뭐 옛날에 왕 이런 사람은 2중 3중으로 이렇게 방어막을 쳐야 되거든. 경호하듯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2중 3중으로 방어막을 쳐서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제3선에 있던 사람이 먼저 총을 맞고 쓰러지든지 뭐 그 다음에 2선이 나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혼자 달랑 있고 언론이 공격하면 바로 직격탄이 날아가게 돼 있어요. 굉장히 취약한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가 그만큼 많이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애가 많이 쓰이고 우리라도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 총선이 중요합니다. 내년 총선에 저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서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주의자들이 대거 정치판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가 윤석열 정권이라고 정권의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불러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윤석열 정부 우리가 만들어낸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성공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걸 잘 해야 3년 반 후에 있을 정권 재창출에 우리가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봐라 우리한테 맡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하지 않냐 한 번 더 기회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점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취약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대폭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내년 총선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도 제가 드립니다. 이게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 같은 사람한테도 자꾸 무리하게 요구를 하세요. 저는요, 그냥 유튜브 하면 돼요. 예? 그냥 저는 유튜브 그냥 하면 됩니다. 저한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 부담을 자꾸 안기려고 하지 마시고 유튜브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그 TV에 이렇게 박사님 정론 일침을 이렇게 듣다 보면 TV에 우리 패널 우파 패널들이 많이 나오면 서정욱 변호사님밖에 안 싸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우파들도 저희는 직접 대면을 못 하잖아요. 박사님이라도 우리 우파 패널들한테 왜 좌파 패널 나오고 우파 패널 나오면 진짜 좌파들은 뭐 헛발질이라도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꿈틀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패널도 나왔을 때 서정욱 변호사처럼 좀 싸움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완전히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우선 좌파들은요, 종북주사파들, 좌파들은 100년 전부터 합법 공간과 비합법 공간에 대한 관계들을 딱 정리를 해놓고 있어. 뭐냐면, 비합법 공간이 지도부야. 그런데 합법 공간은 이용을 해야 될 활용 공간이야. 그래서 좌파 국회의원은 비합법 공간의 지도부의 지시를 받는 합법 공간의 일꾼인 거야. 이게 의회 전술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별거 아니야. 그것도 자기들의 지하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서 합법 공간에서 국민들을 선동하면 되는 거야. 국회의원이라고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합법 공간이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들의 선전 요원들이 나가서 이 대중들을 세뇌하고 선전하고 선동하는 공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가는 좌파 패널들은 당에서 관리를 해. 이재명이가 관리를 한다고. 구체적으로 야, 이재명이가 딱 아마 이럴 거예요. 이재명이가 진짜 그러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좌파 대장이 딱 보고 있다가 야, 쟤는 아무래도 좀 전투력이 약한 것 같아. 우파한테 밀리잖아. 야, 쟤는 좀 잘라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좌파들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좌파 패널들이 쫙 나가면 야, 이번 김포시 서울시 편입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관점을 갖고 논평하도록 자료를 다 챙겨라. 이렇게 하면 또 정리된 자료가 쫙 한테 간다고요. 그래서 보면 요즘은 제가 뭐 거의 방송을 안 하는데 예전에 방송을 하루에 막 10개, 12개씩 하고 다닐 때는 방송마다 제가 쫙 가면 상대 패널이 다 달라요. 좌파인데 패널은 달라. 근데 이것들이 하는 말은 똑같아. 처음에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야, 이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똑같냐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것들이 그 페이퍼를 봤는데 당에서 지침을 준다는 거야. 현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지. 얘네들한테는.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이 합법 공간이 이 당의 것이 아니야. 그냥 서정욱이 나간다, 송국군이 나간다, 이종군이 나간다 그러면 그 개인이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잘해서 방송사로부터 섭외를 받아서 나가는 거지 국민의힘에서 이 사람 좀 출연시켜줘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당에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무슨 자료 같은 거 하나를 만들어서 돌리지를 않아요. 제가 이 방송생활 40년인데 저 국민의힘 자유우파 쪽으로부터 그런 페이퍼 한 장 받은 적이 없어. 전부 다 내 실력으로 내 감각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들이 내가 방송에서 떠드는 대로 지것들이 움직여. 당이 거꾸로. 제가 지금 고성국 TV에서 뭐라고 그러면 당이 거기서 영향을 받아. 사실은 제대로 되려면 당의 방침이 정해져서 나한테 뭔가가 쪽지 같은 게 오면 내가 그걸 가지고 고성국 TV를 하는 게 원래 정상이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는 그만큼 조직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패널들이 가서 잘 못해도 너 못하니까 내려와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없어. 방송사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럼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게 다 좌편향된 방송사다. 그러니까 좌편향된 방송사에서는 형식적으로는 1대1을 맞춰줘야 돼. 좌파 하나, 우파 하나. 그런데 기왕이면 좌파는 센 사람, 잘하는 사람. 우파는 흐지부지하고 허리멍텅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냥 하다가 좌파 당하고도 흐흐 그리고 하는 그런 사람이랑 딱 앉혀놓는 게 좌편향 언론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방송 편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파랍시고 이
패널들이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는 좌파보다도 더 얄미운 그런 이 패널들이 많아요. 좌파보다 더 좌파 같은 게 우파라고 앉아 있는 거야. 예? 그걸 우리 당에서 지적을 하면 왜 방송 편성에 간섭하냐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우리 아미고 가짜뉴스 괴담 고발단 구성했어요. 가짜뉴스 괴담 고발단의 활동 중에는 바로 누가 봐도 티나게 패널 구성이 잘못됐다. 좌파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일부러 이런 패널을 구성했다. 우파 패널이라고 안 쳤는데 실제로는 좌파보다 더 좌파스럽다. 이런 사람은 좌파, 우파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라. 이런 요구까지 앞으로 우리 고발단에서 활동을 할 계획이에요. 그렇고 지금 문제 제기하신 그런 우리 자유파 패널들 중에 좀 전투력이 좀 떨어져 보이거나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좀 적당한 기회에 그런 그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꽤 됐는데 이제 마무리해도 될까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울산에 와서 제가 사실은 그 친윤 세력 문제도 그렇고 또 영남권 중진 문제도 그렇고 이건 제가 어느 방송에서도 얘기하지 않았던 제 생각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했던 주장은 아마 다른 어떤 방송이나 언론에서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런 주장하면 이거 아주 수구 꼴통이라고 비난받거나 아니면 진짜 그 무슨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매도당하기 좋은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한 40년 정치 평론하면서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와가지고 제가 이거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꿀꺽하고 돌아간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어요. 상대가 대통령이든 상대가 좌파 들이든 일단 이건 내가 꼭 해야 될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결과가 어떻든 제가 그동안 제 주장을 해왔어요. 오늘도 이제 그런 제가 여러분한테 진짜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얘기한 것이고요. 저는 울산이 제가 울산 참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가 아주 뜨거워서 그래요. 영남 5개가 있잖아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인구는 울산이 제일 적지만 제일 뜨거워요. 제가 다녀보면서 늘 그렇게 느껴요. 가장 뜨거운 곳이다. 대구, 경북은 너무 점잖고 부산, 경남은 좀 너무 자유분방해. 그 뜨거운 열기가 울산만큼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열기를 제가 잘 받고 가겠습니다. 올라가서 또 열심히 방송하면서 여러분 다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